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늘 이제 사회 수업을 할 건데 오늘 앞에 나와 있다시피 단원명은 다양한 문화권과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6단원 끝냈으니까 7단원 새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질문 나와 있죠. 앞에 보면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사회복지제도나 지역격차 정책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를 보다 더 활성하게 하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벌어지는 지역격차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6단원에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러면은 7단원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교과서 203페이지를 보면은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시작. 문화와 문화권의 의미를 이해한다. 2번 시작.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문화권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할 수 있다. 저 보면은 문화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학습목표 처음에 문화와 문화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써놓긴 했는데 언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종교, 혹은 의식주, 풍습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인간만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환경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바로 문화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문화가, 같은 문화가 나타나는 나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있지만 문화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데, 문화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지표 공간을 우리는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문화권은 왜 등장을 하게 될까요? 보면은 나라끼리 뭐 비슷한 환경을 가지거나 혹은 가까운 나라들이 있으면은 이 같은 문화권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랑 같은 문화권에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가까운, 그쵸, 중국이나 혹은 일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문화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혹시 중국, 일본, 우리나라 합쳐서 또 다른 문화권으로도 부르는데 혹시 뭔지 아는 학생 있나요?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그쵸? 그리고 맞아, 네, 젓가락 문화권이죠. 그래서 세 나라 모두 다 젓가락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젓가락 문화권이라고도 하는데, 젓가락 문화권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문화권은 공통된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을 문화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화권 안에서도 조금씩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교과서 20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더 알아보기에 문화권마다 좋아하는 색이 있다라고 나와있죠. 이것도 우리나라가 속한 젓가락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사우디아라비 사진이고, 그 다음은 가톨릭의 포도주 사진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문화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권, 같은 문화권을 향유하게 되면은 뭐 좋아하는 색이 같을 수도 있고, 혹은 음식을 다르게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화적 경관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화권이 형성되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알아보는데, 아까 학습 목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자연 환경하고 인문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자연 환경이 어떻게 문화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보면은 기후, 지형 같은 걸 자연 환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이 달라지면 보통 어떤 문화들이 달라질까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뭐 의식주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추운 나라랑 더운 나라, 옷 입는 것도 다를 거고, 먹는 음식도 다를 거고, 사는 집들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와 지형에 따라서 의식주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04페이지에도 탐구활동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보면은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집들 어느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보통? 그쵸, 열대기후, 열대우림기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대우림기후에는 어떤 의식주 문화가 나타나는지 보면은 일단
옷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입어야겠죠. 왜냐면은 열대 기후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우리 사계절에 있는 나라처럼 뭐 이렇게 따뜻하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게 좋을 거고,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농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 태워서 그 불탄 재들이 퇴비가 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그 땅의 기운이 다 쇠하면은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지역에 불을 태워서 농사를 짓는 이런 이동식 화전 농업이 행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환경 파괴도 많이 될 뿐더러 땅 자체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선진국들의 자본을 들여와서 하는 농업들을 많이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주생활은 고산가옥인데, 여러분 고산가옥의 이 고자가 뭘까요? 그렇죠, 노플고겠죠. 보면은 여기 집 사진에도 볼 수 있듯이 높이에 지은 거 보이나요? 이와 같은 경우 왜 집에서 땅에서 떨어져서 집을 지었을까요? 그렇죠. 그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덥죠. 그래서 땅 가까운 데 지으면은 너무 집이 더워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벌레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벌레를 피하거나 혹은 땅에 있는 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산가옥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조 기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거 혹시 뭐라고 하지 않은 친구 있나요? 그쵸, 게르죠. 초원에서 보통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짓는 이동식 집인데 게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건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어요. 보통 건조 기후 하면은 더운 걸 많이 생각하는데 왜 온몸을 감싸는 옷을 많이 입냐 보면은 햇빛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옷을 안 입게 되면은 살이 다 타겠죠. 그래서 차라리 얇은 옷, 얇지만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으면은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그 대신 온몸을 감싼다고 해서 달라붙는 옷들이 아니라 조금 하늘하늘 옷들을 입어야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농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아시스 농업, 사막에 오아시스 있으니까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근처에서 농업을 하는 오아시스 농업을 주로 하고, 혹은 관계수로라고 해서 멀리 있는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하는 방식으로 식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개를 말했다시피 초원 같은 경우에는 풀이 있긴 하지만 풀 자체가 오래 자라거나 혹은 식물이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을 다 먹고 다른 쪽으로 농사를 짓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동식 가옥을 주로 많이 한다고 보면 돼요. 마지막 한대기후인데 이글루죠. 근데 이글루는 한대기후의 가옥이긴 하지만 조금은 사람이 살기가 조금 힘든 곳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대기후를 정확히 나타내는 사진을 선생님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한대기후는 굉장히 추운 곳이죠. 극지방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털을 이용한 따뜻한 복장을 많이 착용을 하겠죠.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밭에서 농업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 불가능한 대신에 순록들을 키우는데 순록 유목을 하면서 그런 식생활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고산가옥이 나오죠, 여러분. 아까 어디서 고산가옥 봤죠? 여기 열대기후에서도 고산가옥 봤어요. 근데 보면은 한대기후에서도 고산가옥이다. 왜 한대기후에서도 똑같이 땅에서 떨어져서 집을 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너무 추워서? 그쵸? 땅이 녹아서? 그쵸? 여기 보면은 아까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땅에서 떨어져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집이 따뜻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집이 따뜻해서 땅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땅이 녹아버려요. 땅이 녹아버려서 땅이 녹는 걸 막기 위해서 땅에서부터 좀 떨어져서 집을 짓는, 고산가옥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뭐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보면은 거의 다 땅에서부터 떨어져서 짓는 거죠. 그래서 땅이 녹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고산가옥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기후나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열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의 의식주 문화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아까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또 어떤 것들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바로 인문 환경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인문 환경에 어떤 것도 있죠? 우리 선생님이 오타를 냈는데 종교 산업과 같은 인문 환경이 맞겠죠? 인문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식주 생활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규범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종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큰 종교 3개를 가져와 봤는데, 먼저 이슬람교예요. 이거 쓰고 있는 거 뭐죠, 여러분? 그쵸, 히잡이죠. 그래서 이슬람교 하면은 대표적인 사진이 이 사진이 될 수 있는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기 안 먹죠? 그쵸,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약간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할랄푸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는 안 먹지만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할랄푸드라고 해서
특정하게 뭐 도축을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만든 음식들을 먹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성들은 히잡, 부르카 등을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슬람교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에 뭐가 있죠? 힌두교도 있어요. 여기 지금 어느 강인 줄 알아요? 그렇죠. 겐지스 강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는 종교죠.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는 신을 많이 믿는 다신교 중에 하나인데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가 가다가 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가 빵빵거리지 않죠. 그냥 소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 먹지만 소고기는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 겐지스강 굉장히 신성시해서 이 안에서 뭐 목욕도 하고 식수로도 쓰고 근데 사람 뭐 죽으면은 이 강에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화장한 거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겐지스강의 오염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성시하는 공간이 있다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종교에는 크리스트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교회나 성당들 일요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앞에서 문화권 얘기하면서 종교와 좋아하는 색을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뭐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붉은색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교회 성당이나 예배 뭐 혹은 붉은색을 좋아한다는 특징 말고도 크리스트교가 가진 뭐 가치나 규범 중에 하나는 가톨릭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겠죠. 뭐 낙태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종교, 인문 환경인 종교가 영향을 미쳐서 형성된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뭐 인문환경 종교들을 이슬람교도 봤고 힌두교도 봤고 크리스트교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종교로도 나누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 문화권이라고 해서 새로운 문화권을 구분하는 기준들도 있다고 해요. 아까 어느 종교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랬죠? 그렇죠. 이슬람 종교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돼지고기를 기피하는 지역인데 그 곳들을 보면 대부분의 이슬람 교를 많이 믿는 나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문화권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문화권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권들에는 어떤 식으로 나뉘어야 되는지 그래서 문화권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뭐 자연환경도 있고 인문환경도 있고 그래서 각각 자연환경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문환경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인 돼지고기 문화권에서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화권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그 테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학습지를 함께 풀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나눠준 프린트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 풀었죠? 그러면은 같이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1번 보면은 아래 설명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선생님이 써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한 의식주, 풍습, 종교, 언어 등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했죠? 빈칸에 문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습지 보면은 남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손을 사용한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한다. 이렇게 지역마다 식사 도구가 다른 이유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면 되는 건데 답은 뭐가 되겠죠? 4번이 되겠죠. 4번에 음식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음식을 먹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3번은 아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보여줬던 사진들이 있는데 가나 다에 맞게 각각의 기후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아까 말한 이동식 가옥인 게르겠죠. 그래서 가는 건조기후고 나는 고상 가옥인 열대기후. 그래서 나는 열대기후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다는 이글루가 있는 걸 보면은 한대기후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가나 자료의 문화 공간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는데 가 사진은 뭐죠? 여성들이 지금 히잡을 쓰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 소가 그냥 누워있는 사진이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의 경관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답이 뭘까요? 답은 1번 종교가 되겠죠. 뭐 기후, 지형, 산업, 언어가 아니라 1번 종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의 문화권 구분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보여준 그 돼지고기 문화권과 관련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돼지고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지까지 해서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 거냐 보면 우리가 문화권을 어떻게 나누는지에서 많이 배웠어. 그러면 이 문화권들이 어떤 문화권들이 세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 문화권이라고도 불리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동아시아 문화권을 표준을 해가지고 뭐 유럽 문화권이라든지 아메리카 문화권 등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질문 더 있나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 따로 있죠?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선생님? 자 우리 이승주 선생님 수업 잘하셨나요? 네.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 교사가 아닌 현장에 있는 실제 선생님처럼 수업을 굉장히 자신 있게 수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면이라든지 또는 태도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감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자신감 있는 수업이 되느냐 그게 어떤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자신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면에서도 뭐 크게 뭐 흠잡을 수 없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수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도 면에서도 뭐 거의 완벽하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또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수고해준 이승주 학생에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